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는 게 다 비슷하다지만 어쩐지 저는 남들과 조금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알콩달콩 사는 건 똑같지만 다른 집 여자들처럼 여자들끼리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 같이 모여 수다 떨고 남편 흉이나 보는 삶은 아니거든요. 어쩌면 제 인생에 걸림돌이 있다면 저희 집의 모든 여자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는 그들과 반대편에 서서 살고 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회사를 다니다 거래처에서 일하는 남편과 결혼하고 주부로 살아온 지 어연 7년. 저는 두 아이 키우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 그리고 며느리로 살면서 지극히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친정이 멀어서 그런지 유독 시댁과 가깝게 지내며 살았는데 저희 시집은 평범하다면 평범하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세대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부장적인 권위가 강해서 집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야 되는데 저희는 반대였거든요. 시아버지는 늘 안방에서 조용히 TV를 보시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온 집안을 진두지휘하면서 지붕이 들썩거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니 애들 다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보는 건데 또 보고 또 보면 뭐가 나오냐고. 아 이럴 거면 아주 TV 속으로 들어가 사셔. 나 좀 편하게. 저희가 가도 시아버지는 인사만 받으시고 줄곧 방에 계셨고 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가 못마땅해 자식들 앞에서 구박을 일삼으셨죠. 처음엔 낯선 풍경이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큰 회사를 다니시다가 50 조금 넘으셨을 때 이미 명예퇴직을 하셔서 경제력이 없으셨거든요. 그나마 넉넉히 받았던 퇴직금마저 금광에 전부 투자했다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땡전 한 푼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하셨어요. 이때가 저희 남편이 군대에 가 있을 때고 시동생은 대학생, 시누이는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온 식구가 처참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니가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야 겨우 식구들 끼니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으니까요. 당시 어머니는 베이비시터에 식당일, 계단 청소 등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시동생은 휴학하고 낮에는 과외, 밤에는 주차장 도우미를 하며 등록금을 벌어야 했으며 시누이는 대학도 갈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공부는 무슨 공부냐며 편의점에서 일하며 푼돈을 벌다 결국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놓치고 말았죠. 한마디로 아비규환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난 아직도 그날을 못 잊어.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식구들이 표정이 다 안 좋은 거야. 애들은 뭐가 바쁜지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오고 엄마는 살림하던 분이 갑자기 일을 나가신다고 하고 그땐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휴가 나왔다고 엄마한테 돈 달래가지고 친구들 만나 밤새 술 마시고 그랬거든. 숙취가 가득한 상태에서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 있는 아침 밥상에 앉았는데 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없어? 왜 이렇게 다 풀떼기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엄마가 주저앉아 우시는 거야. 엉엉. 아주 통곡을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그래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는데 온 식구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인 채로 죽을상을 하고 있더라고. 여동생은 훌쩍거리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는데 엄마가 울면서 그러시더라고. 엄마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콩나물 사와라 국 끓여줄게. 그 국 끓여서 우리 다 같이 먹고 죽자. 그제서야 우리 집이 아버지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게 됐지. 혹시 탈영할까봐 나한테만 알리지 않은 거였어. 다행히 남편은 조용히 부대에 복귀해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고 덕분에 한 달 빠르게 제대해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었다고 해요. 휴학기를 알고 막노동에 상하차 일에 군고구마까지 팔면서 생활비를 보탰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듣기 좋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이 얘기를 하도 무용담처럼 늘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겹다 싶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안방에 버젓이 시아버지가 계신데 만나기만 하면 그때 고생했던 얘기를 하며 밤을 새우는 통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죠. 이 집 식구들은 어떻게 자기 고생한 얘기만 할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아버님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를 하신 건데 식구들이 고생을 하다 보니 원망이 너무 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식구들이 철이 없구나 싶기도 하고 온순한 양처럼 늘 기죽어 사시는 시아버지에게 동정심까지 느껴졌죠. 아버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물 드릴까요? 출출하시면 혹시라도 꺼내드려요? 어쩌다 한번 방에서 나와 부엌을 기웃거리시는 아버님을 볼라치면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가 말을 걸어드리곤 했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고 그 책임을 가족들이 다 지게 한 건 분명한 잘못이지만 솔직히 아버님도 당한 것이고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괄시를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죠. 심성이 나쁜 분은 아닌데 귀가 얇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시아버지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시댁에선 오직 저뿐이었죠. 이제는 다행히 다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어머니도 힘든 일 대신 보험 일을 하게 되셔서 굶을 걱정까진 안 해도 됐는데 그래도 아버님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저희 결혼 전 상견례 할 때도 어머니 혼자 말씀하시고 리드하셔서 친정엄마가 여자 입김이 너무 센 집 아니냐고 걱정하셨는데 시동생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며느리를 둘이나 들인 후에도 변함이 없었죠. 예, 너희들 주말에 전부 와서 거실이랑 방이랑 도배 좀 해라. 저기 상가 도배집에 물어봤더니 아니 코딱지만한 집 도배를 몇백을 부르더라고. 그냥 우리끼리 하면 금방인데 와서 좀 도와. 도배지랑 장판은 내가 그 모시갱이냐 셀프로 가능한 걸로 다 주문해 놨으니까 시간 꼭 비워라. 알았지? 대신 어머니는 점점 더 괄괄하게 변해가셨어요. 마치 독재자처럼 모든 식구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통제하는 걸 즐기셨죠. 아들 며느리를 사소한 집안일로 총집합시키시는 건 기본. 일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호출에 상의하고 살림하는 거며 아이들 교육하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어머니의 취미셨어요. 마치 이 집안에서 내 목소리를 거스르는 자는 너희 시아버지처럼 된다는 경고장을 보내시는 것 같아 온 식구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어머니 말씀에 따라야 했죠. 형님은 적응이 되세요? 저는 시집 온 지 꽤 됐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서. 어머니 목소리 진짜 크시지 않아요? 아버님이랑 둘이 계실 때는 말씀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목소리 큰 사람 정말 무서워하는데 언제쯤 적응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적응?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그냥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나 보다 하고 지내면 되지.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하시고 돈 잘 버시니까 좋지 뭘 그래.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기댈 수 있는 걸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동서도 그렇게 생각해봐. 그럼 다 그러려니 하게 돼. 두 분 내외가 교사이신 얌전한 집안에서 시집와 좀처럼 시댁 분위기에 적응 못하고 제 뒤에만 서 있는 동서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그 말뿐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동서와 같은 심정이었지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오히려 어머니가 능력 있으신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좀 짠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전처럼 사정이 안 좋아 시댁 부양까지 해야 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가 동서도 저처럼 시댁 분위기에 적응을 해나갔고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여기저기 뛰노니 시댁도 그럭저럭 평범한 집안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도 간간히 아이들 봐주시느라 나와보시고 나름대로 집안이 화목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동서가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얘 큰애야. 너희 동서 교수 됐단다. 턱 단단히 낸다니까. 주말에 거기 사거리에 소고기집 있지? 거기로 나와라. 아주 제대로 얻어먹어보자. 결혼할 때 박사과정을 밟던 동서가 임신한 몸으로도 열심히 시간 강사 일을 놓지 않더니 5년 만에 드디어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방에 있던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교수라고 하니 정년도 보장받고 보따리 장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잘된 일이었어요. 공부하고 일하면서 애들까지 키워야 했던 동서가 교수가 됐다니 너무 기특했죠. 제 일처럼 기뻐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아이, 동서 너무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오빠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리던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교수가 됐어? 아무튼 기특하다 기특해. 똑같이 애들 키우는데 동서는 교수님이고 난 뭐니? 에이, 부럽다 부러워. 너랑 얘가 같니? 얘는 박사에 강의까지 하던 애고 사람은 타고난 깜냥이 있는 건데 그게 얘는 교수감인 거지.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안에서 직업 같은 직업 가진 사람이 나왔다. 우리 집이 그렇게만 안 됐어도 우리 아들들도 박사까지 시키고 빨래 및 좋은 대학 보내고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좋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셨고 오랜만에 가족 외식 자리에 동행하신 아버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굳은 얼굴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님 뵙기도 민망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식구들 누구 하나 그만하시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아무 상관없이 고기를 굽고 먹기만 했죠.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동서만 빼고요. 아유,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우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있잖아요. 며느리는 자식 아니에요? 다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아무튼 좋은 날이니까 그만하시고 맛있게 소고기 드세요. 제가 쏘는 거니까 돈 생각 말고 마음껏 드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왜 저렇게 크냐면 제 등 뒤에만 숨어있던 동서가 언제 저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동서는 제법 교수님 태가 났어요. 사람이 당당하고 커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고 보니 말투부터 하는 행동 모두가 어머니를 쏙 빼닮은 것 같기도 했죠. 마치 어머니의 아바타 같았어요. 동서가 그렇게 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 동서는 갑자기 어머니와 친해져서는 둘이서 통화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호도 가끔 끼워주면서요. 한참을 시들기 조용하다 싶었더니 셋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언니, 저번에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안목 좋다는 소리 듣고 기분 째졌어요. 근데 언니, 그 스카프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명품 아니에요? 역시 교수님은 다르구나. 우리 집 여자들이 입는 싸구려 아울렛 옷만 보다가 이런 거 보니까 아주 눈이 정화되네요. 저 다음 주 소개팅인데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요? 아유, 그럼요. 그냥 아가씨예요. 저 비슷한 거 또 있어요.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잖아요. 어머니도 스카프 하나 좋은 거 해드릴까요? 무슨 나까지. 너나 좋은 거 많이 하고 다녀라. 이제 어엿한 교수님인데 옷까지 하나도 신경 쓰면서 품위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인지 한자리에 있어도 늘 세 사람만 같은 주제의 대화를 나누고 나머지 식구들은 모두 제외됐어요. 시아버님은 물론 남자들과 심지어 저까지도요. 여자 중에서 셋만 친하고 저만 왕따인데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집안에 경사일 게 없다가 동서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식구들이 동서에게 집중하다 보니 생긴 일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간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점점 저에게 동서의 짐이 떠넘겨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동서 아직 안 왔어요? 저희가 제일 늦을 줄 알았는데. 너는 집에 있는 애가 혼자라도 먼저 와서 전이나 붙이지? 꼭 지 남편이랑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와야 되겠니? 버스 타면 금방인데. 너 때문에 아직 전도 못 붙이고 이러고 있잖니? 어서 손 닦고 와서 전 붙여라. 이걸 대체 언제 다 붙이고 저녁을 차려? 둘째 올 때 됐는데 하루 종일 서서 강의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빨리빨리 좀 해라. 명절 연휴 전날 애들 학원 끝나고 남편 만나 한 차로 갔더니 어머니랑 시누이는 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대학교라 명절 전에 강의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늦게까지 소식이 없었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동서 늦는다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제가 늦는 거에 대해서만 잔소리를 하셨어요. 누구는 교수고 누구는 살림이나 한다고 무시하는 건가 하고 솔직히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그런 생각이 곧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됐어요. 예, 너 오늘 바쁜 거 없지? 이따가 둘째네 가서 AS 기사 온데 문 좀 열어줘라. 둘째가 좀 바빠야지. 세탁기가 고장나도 고칠 시간이 없으니 원. 오늘 저녁에 온다니까 네가 시간 맞춰 가서 문 열어주고 다 고치면 보내고 가라. 어? 형제 좋은 게 뭐니? 한가한 사람이 나서서 돕고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동서가 할 일을 제게 넘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애들 픽업해라는 기본, 집에서 반찬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놔라, 서류를 두고 갔다는데 학교에 갖다 주고 오라 등 별의별 심부름을 다 맡기셨죠. 시댁에 가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설거지 독식까지 하게 하면서 마치 제가 동서의 아랫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아무거나 다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동안 동서는 손 한 번 안 쓰고 어머니 등 뒤에 숨어서 코를 풀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닌 어머니 등 뒤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동서가 얄밉게만 느껴졌어요. 하긴 다 바쁜데 언니가 좀 한가하니까 부탁할 일 있으면 언니한테 하면 되겠다. 나중에 독립하면 우리 집도 좀 챙겨줘요. 택배도 대신 받아주고 강아지도 산책시켜주고. 미리 고마워요, 언니. 특히 신우는 변변찮은 대학 나와 한창 백수로 지낼 때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에게 부탁해서 취직까지 시켜줬는데 대놓고 동서 편을 들으니 더 얄밉더라고요. 심지어 배신감까지 밀려왔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지 새 여자의 이런 행동은 계속됐고 제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어요. 동서가 교수가 된 후부터 갑자기 여자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기분이었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아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죠. 특히 어머니 말씀대로 한가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자괴감까지 들었어요. 식구들 일에 통 무감한 남편은 아무 도움이 안 됐으니 우울은 더 심해져만 갔죠. 그런데 다행히도 제 편을 들어주는 단 한 분이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님이었죠. 가족 내 서열 제2하위셨지만 그나마 아버님이 한 번씩 말도 걸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너 오늘 점심때 시간 되니? 나랑 갈비탕 먹으러 안 갈래? 원래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번은 아버님이 전화를 해서 점심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안 돼 보이기도 하셨을 거고 혼자 드시려니 찬도 변변치 않아 그러신가 보다 하고 제가 사드리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내내 아버님 표정이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어디다 말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아버님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점심은 핑계였고 저한테 도움을 청하러 오신 거였어요. 분명 뭐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지만 자식으로서 피할 수는 없었기에 마음 편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설득해봤어요. 그게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10년 전에 투자 잘못해서 냉전 한 푼 남은 거 없이 다 날렸잖니. 그런데 몇 년 전에 작은아버지가 선산 정리하신 돈을 좀 보내셔서 생각지도 못한 삼천이 수중에 생기게 됐어. 혹시나 큰일이 생기면 써야겠다 하고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고이고이 그 돈을 모셔두고 있었는데 말이다. 글쎄 TV를 보는데 아는 놈 하나가 나오지 뭐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였던 놈인데 그때도 머리가 아주 좋고 똘끼가 있어서 우리가 천재다 박사다 하던 놈이었어. 그런데 저기 지방에서 진짜 박사로 살고 있더라고. 무슨 미생물 관련 전문가라고 하면서 TV에 나와서 뭘 설명하는데 반가워서 내가 연락을 해봤지. 그런데 얘가 다이어트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될 연구를 하는 중인데 자꾸 대기업들이 붙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고 나더러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지 뭐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번 크게 말아먹은 이력이 있어서 그렇게는 어렵고 있는 돈 조금 있으니 마누라 몰래 투자나 좀 하겠다 했지. 솔직히 사업 내용도 잘 모르고 고향 친구 돈 빌려준다 하는 생각으로 준 거였어. 그런데 말이야. 이놈이 어제 수익금이라면서 이렇게 큰 돈을 입금했지 뭐냐. 내가 준 돈으로 연구 완성하고 어느 대학교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시아버님이 통장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무려 3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이거 믿어도 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었고 아버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저랑 같이 친구분을 만나보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님이 또 사기를 당하시면 이번에는 시댁에서 완전히 매장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믿을 만한 건지 아닌지만 가려내자는 생각으로 아버님을 따라 친구분이 계신 곳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아버님과 KTX를 타고 포항까지 내려가 만난 아버님 친구분은 정말 괴짜 박사님이셨어요. 초라한 연구실에서 혼자 계시면서 이 연구 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주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관련 연구라서 제가 제약회사라도 솔깃할 만한 연구가 많더라고요. 내가 연구는 끝내주게 하는데 사업을 잘못해요. 사람을 잘 못 믿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수십 년 만에 나한테 딱 온 거야. 날 구원해 주려고 말이지. 그동안 강의하면서 번 돈으로 연구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업가가 딱 맞춰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며느님까지 모시고 온 걸 보니 내가 더 든든하구만. 아버님 친구분은 이것저것 자료를 보여주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버님처럼 저도 친구분의 연구에 마음을 뺏겼지만 솔직히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죠. 난 가족도 없고 명함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믿고 싶지도 않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 받아주고 연구한 거 좋은데 잘 팔아주면 되는데 내가 주변에 그걸 맡길 사람이 없어. 이 친구라면 내가 무조건 맡길 수 있지. 게다가 그런 친구가 자식 같은 며느리라면서 꼭 한번 데려오겠다는데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친구분은 저에게 회사를 만들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이셨어요. 물론 제가 결혼 전에 회사 전략팀에 근무하면서 가맹점 내는 일은 좀 했었지만 개인 사업은 처음이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워낙 아버님과 친구분이 간곡히 설득하셨고 아이템도 좋아서 결국 회사 선배들한테 부탁해서 회사 설립하는 데 참여하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말이다. 너도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사업도 재밌고 하지 않겠니? 다만 얼마라도 투자를 해서 나처럼 수익을 좀 올려보는 게 어때? 시아버지는 그냥 도움만 주지 말고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챙길 건 챙기라고 귀뜸해 주셨어요. 결혼할 때 퇴직금 가져온 게 비상금으로 아직 남아있긴 했지만 시아버지 앞에서 그걸 까발리기도 그렇고 해서 처음엔 망설였죠. 그런데 아버님 통장도 두 눈으로 봤고 내 돈에 0이 하나 더 붙으면서 수천이 수억 될 걸 생각하니 심하게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 끝에 저의 전 재산인 6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셋이 동업하는 걸로 하고 회사를 세우게 됐죠. 저는 대표로, 친구분은 이사로, 아버님은 임원으로 법인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연구실에서 셋이 조촐하게 고사까지 지내고요. 아버님의 인연으로 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만으로도 저는 참 설레고 벅찼어요. 특히 어머니 말처럼 제가 한가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데에서 스스로에게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동안 저도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긴 했었는지 회사 등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버님은 일단 식구들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둘째 교수 될 때 네 어머니가 돈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묶어뒀으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거 알면 네 어머니가 날 가만히 두겠니? 둘째가 교수 시켜주면 학교 교수들이랑 싹 해서 네 어머니 실적 올려주겠다고 몇 천만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그걸 혼자 마련했으니 네 어머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응? 동서가 돈을 주고 교수가 된 거라니? 그것도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셔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둘 사이가 좋아진 거였는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였죠. 몇 달째 어머니 실적이 좋아져서 어머니가 싱글벙글이셨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 몇 달 전에 동서가 돈 이야기를 꺼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심각한 얘기가 아닌 줄 알고 없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때 그 얘기였었나 보더라고요. 저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따로 비상금 챙겨두시고 그런 거 없으시죠? 비상금?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궁상으로 살겠어? 왜? 동서는 있어? 아니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형님 빠듯하게 사시는데 없으시겠지 하긴 했어요. 아휴, 돈이 참 사람 인생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응?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돈이 그렇지 뭐. 그걸 이제 알았어. 그래서 돈이란 건 무조건 움켜쥐어야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래야 사람 취급받는다고. 그제야 저는 동서가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쓸데없는 말을 했었다는 걸 후회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서가 더 악착같이 교수가 되려고 했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절 무시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참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그 무렵 회사를 시작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동서의 이야기로 감정의 소용돌이까지 겪지는 않았어요. 회사가 든든하게 지켜주자 투자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됐고 박사님은 하고 싶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하면서 계속 놀라운 성과를 내고 계셨으니까요. 덕분에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저는 남편 몰래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택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곧 첫 수익 분배가 이루어졌고 제 통장에는 무려 5억이 꽂히게 되었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시간 안 돼도 무조건 와라. 김장해야지. 남자들은 필요 없고 이번에는 여자들끼리 빨리 담그고 끝내자. 필요도 없는 남자들이 있어봐야 고기 삶아주느라 정신만 쏙 빠져서 못 써. 알았지? 주말에 정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어머니의 부름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며느리였기에 저는 열일제치고 김장을 하러 시댁으로 갔어요. 물론 아버님께는 이런저런 상황을 미리 말씀드렸죠.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보니 무랑 파랑 채소들이 다 그대로 있고 재료가 하나도 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동서와 신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동서 왔어? 아직 시작 안 했나 보네? 네가 와야 시작을 하지. 뭘 그렇게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와서 재료 손질하고 양념 만들어라. 할 일이 태산인데 이제 오면 어떡하니?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왔냐는 말도 없이 동서랑 신우이는 TV를 보고 있는데 저더러 빨리 와서 일하라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네? 김장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뭘... 동서, 아가씨, 그러고 있지 말고 와서 같이 해요. 뭐? 예,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온 사람한테 너는 꼭 무 썰어라, 김치 쏙 넣어라 하고 싶니? 요즘은 절임 배추 다 사서 김장하는데 뭐가 할 게 있다고. 혼자 하네 못하네 난리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아닌 말로 너보다 몸값이 100배, 1000배는 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거 하면 쓰겠니? 너희 신우야, 시집가면 실컷 할 거 벌써부터 고생시킬 필요 없고 너나 나나 가방끈 짧은 것들은 그저 몸으로 때워야 돼. 힘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밥값하는 거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무장갑을 제 앞에 툭 던지셨어요. 순간 참았던 울분이 터지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동서 아가씨 빨리 와서 같이 해요. 정말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얼씨구,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야, 한인 말로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니?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네가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며느리 노릇이요? 제가 또 못한 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뭐야? 그럼 잘한 건 뭐가 있니? 나가서 돈을 벌기를 해. 시어머니 힘들게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도와주기를 해. 둘째 봐라. 자기네 학교 교수들 전부 소개해줘서 내가 쟤 때문에 얼마나 실적을 올린 줄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김치를 잘 담그든지 아니면 조용히 말이라도 잘 듣든지. 참내 기가 막혀서. 어머니의 막말은 갈수록 정도를 넘어섰어요. 저도 더 이상 며느리라고 몸을 낮출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할 말을 하기로 했어요. 그 어머니가 돈 대주셔서 된 교수요. 몇 천에 산 그 자리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손주들 보는데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때 놀란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제 뺨을 후려갈기시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서로 놀란 잠시 주춤하던 사이에 이 사실은 전혀 몰랐던 신우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끼어들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돈을 주고 교수가 되다니. 엄마, 언니한테 교수 되라고 돈 줬어? 돈이 어디 있어서? 내가 방 하나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할 땐 돈 없다고 펄쩍 뛰더니. 그래서 둘이 그렇게 죽이 척척 맞은 거였구나. 나만 몰랐네. 나만 몰랐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돈으로 교수직을? 하여튼 식구들이 더 무서워. 이 집 구석은 정말 아무도 못 믿겠어. 돈 얘기가 나오자 돌변한 신우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당황한 동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어 제가 한마디 해줬죠. 동서, 아무리 돈으로 얽힌 관계라고 해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손이 동서가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이나 빨고 있어? 돈으로 교수되니까 막 나가겠다는 거야? 뭐라고요? 아니 무식도 정도가 있지. 지금 누구한테 감히 뭐라는 거예요? 식구라고 사람 취급해줬더니 정말 사람인 줄 아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실력이자면 실력이에요. 형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나 있겠어요? 진짜 웃겨. 자리 보면서 까부세요. 동서의 되바라진 말에 제가 한마디 하려던 그때 이 상황을 방 안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참다 문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만. 이게 집구석이야 쓰레기통이야. 다들 닥치지 못해? 평소 안방에서 골방 노인네처럼 조용히 칩거하시던 아버님이 큰 소리를 내시자 모두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것을 시어머니가 그만 불난데 불을 지르고 마셨어요. 아니 어딜 기어 나와서 큰 소리예요. 당신은 그냥 하던 대로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아무 소리 말고. 하여튼 밥충이들이 많으니까 집안에 볕들 날이 없어. 아유 굴있네. 그러자 분노의 스위치가 고장나버린 시아버지가 거실에 있던 절인 배추며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를 마구 어머니와 동서에게 뿌려버리셨어요. 그러자 화가 폭발해버린 동서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죠. 아버님 대체 왜 이러세요? 그냥 안에 들어가 계시지 왜 나오셔서 그러시냐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뭘 아신다고. 진짜 짜증나. 그러자 시아버님은 충격으로 주춤했고 저는 달려가 아버님을 부축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버님은 정신을 차리시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두 사람의 면상에 뿌리셨죠. 이거나 보고 그런 소리들 해라. 뭐? 밥중이? 너희들처럼 돈 주고 돈 받으면서 가족이랍시고 꾸역꾸역 편들고 사는 벌레들이 아니라 우린 엄연히 대표하고 임원이다. 그놈의 돈만 줬다가 가족이고 뭐고 패가망신 당하는 거 내가 제대로 한번 보여줄까?
그때 마침 남편과 시동생이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왔고 큰 소리에 아가씨도 방에서 나와 땅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보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 당신 대표였어? 여기 요즘 대박치고 있다는 그 회사 아니야? 다이어트 약인가 뭔가 개발해서. 여기 대표가 당신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 그나마 넌 좀 말이 통하는구나. 얘가 그 회사 대표라고. 우리가 회사 세워서 지금 거길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멀쩡한 사람 보고 밥충이네 어쩌고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해? 그게 가족이냐? 너희들한테는 미안하다마는 난 이제 못하겠다. 이런 연극 다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고춧가루를 다 뒤집어 쓴 채로 명함을 들여다보며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어지럽힌 거실을 먼저 나서서 치우기 시작한 신우도 조심스럽게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새 여자가 제 살 길을 궁리하기 시작한 모습이었어요. 이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과 수익 등을 다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시아버지에게 매달리며 당신이 해낼 줄 알았다는 식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해대셨는데 이제 와서 통할 리가 없었죠. 그 꼴이 너무 우습고 통쾌했어요. 되려 시아버지는 이제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막 뭐라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고개만 푹 숙이고 찍소리도 못 하셨어요. 동서와 신우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얼마 뒤 새로운 연구가 성공하면서 저와 아버님은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동서는 교수직을 내려놓으며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동료 교수들이 아니라 조교와 제자들을 시어머니에게 소개해줘 보험 가입을 강요해왔던 것이 한 조교의 폭로로 들통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저희 시댁에 일어난 후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있어서 서로 무조건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인데 저희 시댁은 그렇게 하지 못해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여전히 어머니는 가족 모임 때도 거의 말없이 조용히 계시고 동서도 조용히 있다가 돌아갑니다. 시아버지도 그동안 시모에게 당하고만 사셨는데 이제는 정반대가 되어 시모가 주눅이 들어 살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이혼을 감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여기면서요. 시아버지는 언제 어느 때고 이혼은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세요. 지금 당장은 헤어진 부부나 떠난 가족은 한 명도 없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만큼 씁쓸한 가족이 되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저희처럼 돈 앞에서 가족을 가족으로 보지 않는 실수는 범하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 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